제발 착각하지 마. 너 같은 거지한테 줄 인생은 없어. 위자료? 그딴 거 없어. 네가 받을 건 한 푼도 없다. 식탁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는 듯 손가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한서윤은 이유라도 묻고 싶어 입을 때려 했지만 상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왜 놀라? 너도 알잖아. 넌 이제 필요 없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고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여유만 흐르고 있었어요. 서윤의 마음을 산산이 부숴놓았고 그녀의 손은 떨려 서명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 악마 같은 남편이 절대로 상상도 못한 한 장의 서류가 곧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이혼하자. 지금 당장 도장 찍어. 남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진 그날 밤 57세 서윤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거실 탁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상우가 던진 이혼 서류가 눈앞에 놓여 있었죠.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이었죠. 물론 최근 2, 3년 사이 남편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했어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말수도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저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상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죠. 62세의 그는 최근 들어 부쩍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빚이야. 사업 망했어. 빚이 10억이 넘는다고. 상호의 말투는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10억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위자료도 없어. 재산 분할도 없고 당장 집에서 나가. 상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죠. 그럼 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빈손으로 나가라니. 예금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살기 바빠.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해리는 33세로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딸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해리야? 엄마, 왜요? 바빠요. 해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인 대하듯이요. 해리야, 엄마 좀 도와줘. 아빠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서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해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 들었어요. 아빠가 빚이 너무 많대요. 엄마도 이해해줘야죠. 제발 아빠 힘들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리야, 너까지 그러면 엄마는. 엄마, 저도 제 살기 바빠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해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성에게도 연락했습니다. 29세의 태성은 최근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도 해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판인데 엄마까지 떼쓰면 안 되죠. 태성아, 엄마가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엄마, 그만해요. 저도 제 앞가림하기 바빠요. 태성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사실 상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내연녀 미란과 함께 재산을 빼돌리고 서윤을 빈손으로 내쫓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1년 전부터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렸고 집과 차도 몰래 명의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서명해. 상호는 거실 시계를 보며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조금의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우리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요. 혹시나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싶었어요. 그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상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냉정했죠. 서윤은 고개를 떨구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는 순간 서윤의 귓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 이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상호는 서류를 집어들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텅 빈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27살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살았던 시간들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무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멍한 상태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어요.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이것밖에 없다니 서글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상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잘 살아요. 서윤은 작게 중얼거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서윤이 집을 나온 지 1시간 후 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1세의 미란이었어요. 그녀는 상호와 5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빠,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해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다 준비됐어. 돈도 빼돌렸고. 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편 서윤은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도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결혼 후에는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서 개인적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지?
서윤은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깜깜하게만 느껴졌어요. 57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겨우 찾은 반지하 월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남편 몰래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간신히 마련한 돈이었죠. 이게 내 집이구나. 서윤은 축축한 반지하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이제 이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서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눈물만이 베개를 적셔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윤의 새로운 삶, 아니 고난의 시작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고통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반전을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사실도요. 반지하 방에서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온몸이 뻐근하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때문인지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만 가끔씩 들렸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천장 위로 둔탁하게 울렸어요. 서윤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이사 오느라 장을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배가 고팠지만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두덩이가 빨갛게 부어올랐죠. 일단 살아야지. 일을 찾아야 해.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7세의 나이에 취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일, 경비일까지 가리지 않고 지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젊은 분들을 찾고 있어서요. 여기 일이 좀 힘든데 할 수 있으실까요? 면접관들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거절이었죠. 서윤은 하루에 5곳을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발이 아팠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서윤은 한 빌딩 청소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나오실 수 있으세요? 시급은 10,000원이에요. 네, 꼭 나가겠습니다. 서윤은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나갔죠. 지하철은 아직 다니지 않아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청소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서윤과 비슷한 나이거나 더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신입이세요? 여기 앞치마 입고 장갑 끼세요.
오늘은 3층부터 7층까지 맡으시면 돼요. 반장님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설명도 짧았어요. 서윤은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걸레, 물통, 청소용 세제가 전부였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였어요.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죠. 30분도 지나지 않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다. 아줌마, 여기 휴지 좀 채워 넣어요. 사무실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얼른 달려가서 휴지를 채워 넣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가슴이 쓰렸어요. 30년 동안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서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죠. 그게 점심 전부였어요. 아줌마, 처음이죠? 힘들죠? 옆에 앉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네.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이 일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그 여자분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10년? 나도 이 일을 10년이나 해야 하나? 오후 내내 일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오후 3시가 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세요. 반장님이 퇴근 시간을 알렸습니다. 서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하 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손바닥을 보니 물집이 여러 개 잡혀 있었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아프다. 서윤은 작게 신음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요리할 기력이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하나가 저녁 전부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죠. 라면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밥상을 차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다니. 혜리는 뭘 먹고 있을까? 태성이는? 서윤은 자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윤을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또 잠을 설쳤습니다. 온몸이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가득했죠. 곰팡이 자국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서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죠.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서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어요. 손바닥에 물집은 터지고 또 생겼습니다. 발바닥도 갈라졌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월세를 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윤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한 대가였죠. 손에 쥔 통장을 보며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한 달 월급이구나.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살았습니다. 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1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빼면 14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생활비를 써야 했습니다. 절약해야 해.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가 올랐습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도 가야 했죠. 돈은 물 새듯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길에서 우연히 딸 혜리를 마주쳤습니다. 혜리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했죠. 혜리야. 서윤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혜리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윤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혜리야, 엄마 요즘.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리가 이미 고개를 돌렸거든요.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해요. 혜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또 울었어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엄마였나? 서윤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30년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버림받다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새벽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작은 희망을 붙들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게 됩니다. 서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11월 말이 되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윤의 몸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그날도 서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어붙은 거였죠. 반지하는 겨울에 수도관이 자주 얼었습니다. 아, 또 얼었네. 서윤은 한숨을 쉬며 드라이기로 수도관을 녹였어요. 10분이 지나서야 물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이른 시간이라 놀랐습니다. 누구지? 서윤은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저는 송파 법무사 사무실 김민준 법무사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법무사?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빚 때문인가 싶었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서윤 씨 이모님이신 박영자 여사님 아시죠? 영자 이모요? 네, 알죠. 근데 이모가 왜요? 서윤은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박영자 이모는 서윤의 외숙모였어요. 어릴 적에 서윤을 많이 예뻐해 주셨죠. 하지만 15년 전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모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셨거든요. 안타깝게도 박영자 여사님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모가 돌아가셨다고요?
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모였는데. 네. 그런데 이모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서윤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요? 저한테요?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남겼다니. 네. 도봉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갈게요. 서윤은 황급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건물이라니. 그것도 4층짜리요. 정말일까? 꿈은 아니겠지? 서윤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서윤은 청소 반장님께 급히 연락했습니다. 반장님, 죄송한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갑자기요? 곤란한데. 반장님의 목소리는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꼭 나갈게요. 오후 2시 서윤은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뒤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한서윤 씨시죠? 앉으세요. 김민준 법무사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땀이 났죠. 이게 이모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등기부등본이고요. 법무사가 서류들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카 한서윤에게 도봉구 쌍문동 123번지 상가 건물을 물려준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주시다니. 이모님이 평생 혼자 사셨어요. 자식도 없으셨고요. 서윤 씨를 많이 생각하셨나 봅니다. 법무사의 말에 서윤은 더 울컥했습니다. 이모 생각이 났거든요. 어릴 적 이모가 사탕을 사주시던 기억,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요. 상태가 좋지 않다니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관리가 안 됐거든요. 누수도 있고 곰팡이도 심하고 배관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법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요? 세입자도 없고 압류 딱지도 붙어 있습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을 못 내셔서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압류라니. 그럼 건물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세금이 얼마나 밀렸는데요? 500만 원 정도입니다. 석 달 안에 내셔야 해요. 안 그러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서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500만 원. 지금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건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건물부터 보고 싶어요. 어디 있나요? 도봉구 쌍문동이에요. 여기 주소 적어드릴게요. 법무사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도봉구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쌍문동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었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 거기에 낡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외벽은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죠. 1층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출입문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건물이구나.
서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은 더 끔찍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어 있었어요. 바닥은 먼지투성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계단도 삐걱거렸어요. 혹시 부서지는 건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2층도 1층과 비슷했어요. 아니, 더 심했죠. 화장실 배관은 완전히 터져 있었고 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3층과 4층도 둘러봤습니다. 상태는 마찬가지였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죠. 사실상 폐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은 4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막막했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면 그 이상?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야. 내 이름으로 된 건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거. 서윤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짐의 눈물이었죠. 이모, 감사해요. 제가 꼭 이 건물 살려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윤은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실어 날랐어요. 그날 밤 서윤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세금 500만 원 마련하기, 그 다음 수리비 알아보기, 견적받기.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니 조금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어요. 석 달 안에 500만 원을 만들어야 했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건물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고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자신이 웃으며 서 있는 꿈이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마지막까지 싸울 거라는 것. 작은 희망의 불씨가 서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본 다음 날부터 서윤은 수리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전화를 돌리고 견적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돈이었습니다. 건물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네요. 최소 3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업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서윤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무 큰 돈이었죠. 그렇게 많이요? 네. 배관 전부 교체해야 하고 누수 공사, 방수 공사, 전기 공사까지 다 해야 하거든요. 서윤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20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지?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도 비슷했습니다. 최소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어요. 어떤 곳은 4천만 원이라고도 했죠. 이거 완전히 새로 지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 업체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건물을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새벽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더 두꺼워졌고 허리는 더 아팠죠.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작은 철물점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앞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소규모 수리 전문, 합리적인 가격, 장혜준 기술자. 전단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날 밤 서윤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건물 수리 견적 좀 받고 싶어서요. 아, 네. 어디에 있는 건물인데요? 도봉구 쌍문동인데요.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서 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윤은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커졌어요.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전 서윤은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9시 반쯤 되었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죠. 혹시 이번엔 가격이 좀 괜찮을까? 10시 정각 낡은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에는 각종 공구들이 실려 있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9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한서윤 씨신가요? 저 장혜준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어요.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았거든요.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준도 서윤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서윤 씨, 혹시 30년 전에 성북구에 사셨나요?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살았는데. 서윤도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결혼 초창기였어요. 성북구 작은 아파트에 살았죠. 그때 아래층에 청년이 하나 살았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았었죠. 혜준 씨? 그때 그 학생? 맞아요. 서윤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윤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30년 전 혜준은 29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혜준이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방에 쓰러져 있었죠. 서윤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당시 서윤은 갓 결혼한 27세 새댁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자 걱정이 되었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혜준이 쓰러져 있었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서윤은 혜준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비도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밥을 해다 주고 약을 챙겨줬죠. 서윤 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혜준이 말했을 때 서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혜준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건축기술을 배웠고 작은 기술자로 일하며 살아왔죠. 항상 서윤에게 갚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러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서윤 씨, 이 건물이 서윤 씨 거예요? 네. 이모가 물려주셨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상태가 엉망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1층부터 4층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배관을 확인하고 천장을 올려다봤죠. 서윤은 긴장한 채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배관은 거의 다 교체해야 하고 누수 공사도 전면적으로 해야 해요. 전기 배선도 낡아서 위험하고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보통 업체에 맡기면 3천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그 정도구나. 혜주는 서윤의 표정을 보고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하면 자재비랑 최소 인건비만 받을게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1,000만 원이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니. 그래도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훨씬 나았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직접 할게요. 자재도 제가 아는 곳에서 싸게 구해올게요. 30년 전 은혜를 갚고 싶어요. 혜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웠습니다. 혜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전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청소 일하며 모아야 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일단 시작할게요. 자재비만 조금씩 주시면 돼요. 혜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울먹이며 웃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혜준 씨,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윤 씨 덕분에 제가 살았는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죠. 혜주는 그날부터 공사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자재 목록을 적고 일정을 세웠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배관부터 손봐야 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같이 힘내요. 이 건물 꼭 살려낼게요. 그날 저녁 서윤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적었어요. 혜준 씨께 자재비 조금씩 드리기, 세금 500만 원 석 달 안에 마련하기, 청소일 계속하기.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서윤은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누군가 그녀의 건물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혜준이 공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층 배관 교체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혜준은 매일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죠. 서윤도 청소 일을 마치면 건물로 달려와 혜준을 도왔습니다. 서윤 씨,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네. 서윤은 배관을 붙잡고 혜준은 렌치로 조였어요. 둘이 호흡이 잘 맞았죠. 일주일 만에 1층 배관의 절반을 교체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도 기뻤어요. 한 달이라니. 생각보다 빨랐죠. 그날 저녁 혜준은 공구들을 정리하고 1층 문을 잠갔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내일 봐요, 서윤 씨.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건물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준이 8시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혜준은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1층이 엉망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깨끗하게 정리해둔 배관들이 망가져 있었어요. 새로 설치한 배관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죠. 공구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혜주는 황급히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 씨, 건물로 빨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네. 무슨 일인데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일단 와보세요. 서윤은 청소 일을 하다 말고 건물로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건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대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배관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부순 것 같았어요.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은 잠겨 있었거든요. 흔적도 없고. 두 사람은 건물 안을 살폈습니다. 창문도 잠겨 있었고 다른 출입구도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일단 다시 고쳐야겠어요. 혜주는 한숨을 쉬며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도왔죠. 하루 종일 걸려서 망가진 부분을 다시 고쳤어요.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잡을게요. 누가 오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걱정스러웠어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뭔가 수상해요. 그날 밤 혜준은 2층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들었죠.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혜주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또 물이 고여 있었죠.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어제 확인했는데. 혜주는 배관을 살폈습니다. 연결 부분이 느슨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푼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혜주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은 못 봤는데 배관이 또 망가졌어요. CCTV를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혜준도 동의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일단 싼 걸로 하나 달아봐요. 다음 날 서윤은 중고 CCTV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10만 원짜리였어요. 혜준이 1층 천장에 설치했죠. 각도를 조정해서 출입구와 배관이 다 보이게 했어요. 이제 누가 오면 다 찍힐 거예요. 혜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서윤도 안심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CCTV를 확인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혜준이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또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새로 칠한 페인트가 긁혀 있었고 자재 몇 개가 사라졌죠. 심지어 공구함도 뒤집혀 있었어요. 도대체? 혜주는 황급히 CCTV를 확인했습니다. 녹화 파일을 돌려봤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빨리 감기로 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1층만 보였어요.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혜주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들어왔는데 CCTV에는 안 찍혔어요. 마치 유령 같았죠.
서윤이 도착했을 때 혜주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분명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럼 사각지대가 있는 건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CCTV를 피해서 들어온 거죠.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전문가요? 네. 건물 구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의 약점을 아는 사람.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왜 이러는 걸까요? 혜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 혹시 이 건물을 노리는 사람이 있나요? 노리는 사람이요? 네. 예를 들어 싸게 사려는 사람이나 서윤 씨가 포기하길 바라는 사람. 서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남편 상호였죠. 혹시 제 전 남편일까요? 전 남편이요? 네. 저랑 이혼하고 나서도 제가 뭘 하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건물을 아는 건 아닐까요? 혜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라면 이건 고의적인 방해예요. 서윤 씨가 포기하고 건물을 팔길 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상우가 정말 이러는 거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몰랐죠. 일단 증거를 잡아야 해요. CCTV를 더 달고 밤에 교대로 지켜봐요. 혜준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반지하 방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상우가 정말 이러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상우 혼자가 아니라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라면?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2층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돌이 날아든 것처럼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힘들어요. CCTV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고의로 한 거예요. 서윤이 항변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추가 증거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서윤과 혜주는 힘없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막막했어요. 서윤 씨, 우리가 직접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혜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결연했죠. 어떻게요? 오늘 밤부터 제가 건물에서 숨어서 지켜볼게요. 꼭 잡을 거예요. 서윤은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혜준이 혼자 위험한 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서윤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제 건물이에요. 제가 지켜야죠.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건물 3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을 다 끄고 조용히 기다렸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자정이 지나고 1시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2시가 되자 서윤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철컥거리는 소리였죠. 혜준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왔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과연 1층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상호일까요? 새벽 2시 30분
서윤과 혜주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들리던 철컥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혜준이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어둠을 가르며 주변을 비췄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준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분명 소리가 났는데 두 사람은 1층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화장실 구석구석, 창문 아래까지요.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았죠. 이상해요. 분명 소리가 났는데 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은 불안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은 결국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43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을 입고 명함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부동산 배진호 실장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경계하며 명함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건물 주인이 한서윤 씨 맞으시죠?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배진호는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건물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제안이요? 네. 이 건물 팔 생각 없으세요? 제가 좋은 가격에 사겠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건물을 사겠다니. 얼마인데요? 8억 드리겠습니다. 8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낡은 건물을 왜 8억이나 주고 사려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배진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함을 느꼈어요. 혜준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8억에 사겠다고 했어요. 8억이요? 이 건물 시세가 그 정도는 안 될 텐데요. 혜준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왜 헐값에 사려는 걸까요? 혹시 이 건물에 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불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건물 주변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기 시작한 거예요. 두세 명씩 무리지어 건물을 쳐다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 누구예요? 서윤이 혜준에게 물었습니다. 혜준도 그들을 경계하며 쳐다봤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한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아줌마, 이 건물 당신 거야? 남자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서윤은 뒷걸음질 쳤어요. 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이런 낡은 건물 가지고 뭐하게?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관없잖아요. 혜준이 나서며 서윤을 가렸습니다. 남자는 혜준을 쏘아보더니 씩 웃었어요. 조심해. 여기 위험한 동네야.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죠. 혜준 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누군가 이 건물을 노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의 집 앞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지하 방 문 앞에 신문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았죠. 서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신문지를 놓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서윤은 좌절했습니다.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배진호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집요했어요. 서윤 씨 생각해 보셨어요? 7억으로 내릴게요. 빨리 파세요. 왜 자꾸 가격을 내리세요? 뭔가 이상한데요. 서윤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배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낡은 건물 누가 사겠어요? 그냥 제 호의예요. 사양할게요. 저 안 팔아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진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서윤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위협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2층 창문에 돌이 날아왔어요. 유리가 깨지며 큰 소리가 났죠. 서윤과 혜준이 달려갔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쪽지가 하나 보였어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팔아라. 안 그러면 후회한다. 협박 편지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거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죠. 하지만 경찰은 또 같은 말만 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서윤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협박인데도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혜준과 서윤은 경찰서를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어요. 혜준 씨, 이거 혹시 제 전 남편이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중개인도 협박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전 남편이 배우라는 증거를요.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잡지? 막막했어요. 그때 혜준이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혹시 전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없어요? 여자라든지. 아, 내연녀요. 미란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정보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51세의 그 여자. 상우와 5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상우와 미란이 정말 이 일의 배우라면 그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서윤은 옛날 친구를 통해 미란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미란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죠. 부동산 투자라. 서윤은 뭔가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혹시 미란이 이 건물을 노리는 걸까요? 상우와 함께? 혜준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전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이 건물을 헐값에 사려는 거죠. 근데 왜요? 이 건물이 뭐가 특별한데? 서윤이 물었습니다. 혜준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모르겠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건물 주변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협박은 계속되었고 공사는 지연되었죠. 서윤은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 청소 일을 하고 건물을 지키고 협박에 시달렸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죠. 어느 날 밤 서윤은 반지하 방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모 생각이 났습니다. 이모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그걸 지켜내야 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혜준도 믿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건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걸요. 그날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밤 9시쯤 되었어요. 서윤은 건물에서 혜준과 함께 청소를 하고 있었죠. 공사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서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건물 앞 골목에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죠. 누구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태성아? 아들 태성이었습니다. 29세의 그는 얼굴이 피범벅이었어요. 왼쪽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옷도 찢어져 있었고요. 엄마. 태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서윤이 얼른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어요. 태성아,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혜준도 달려와서 태성을 부축했습니다. 둘이서 태성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어요. 1층 바닥에 태성을 조심스럽게 눕혔죠. 물 좀 주세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물을 떠왔어요. 태성에게 물을 먹이고 얼굴에 피를 닦아줬죠. 태성아,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서윤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태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채업자들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사채업자? 왜? 너 빚진 거 없잖아.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태성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빚을 질 이유가 없었죠.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어요. 뭐라고?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의 도용. 상우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렸다니. 얼마를? 3억이요. 3억을 제 이름으로 빌렸어요. 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억?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서 갚으라고. 저는 빌린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태성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받아서 봤어요. 정말로 태성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 도장,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니니? 맞아요. 제가 집에 두고 간 도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몰래 가져다 쓴 거예요.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우가 아들의 명의까지 도용했다니. 이혼할 때 자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까지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혜준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뭐라고? 그리고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래요. 자기 인생도 바쁘다면서. 태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윤도 분노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널 쫓아온 거구나? 네. 일주일 전부터 계속 찾아왔어요. 갚으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오늘은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그런데 골목에서 붙잡혔고 태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서유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또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 구태성? 어딨어?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과 태성, 혜주는 얼어붙었어요. 사채업자들이에요. 태성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두세 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이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냐? 문 열려 있네. 들어가 보자. 서윤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태성을 2층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혜준 씨, 태성이 좀 2층으로 데려가 주세요. 네. 혜준과 태성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1층에 남았어요. 사채업자들과 대면해야 했죠.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5세쯤, 다른 한 명은 38세쯤 되어 보였어요. 둘 다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구태성 어디 있어? 몰라요. 여긴 제 건물이에요. 나가세요. 제 건물? 이 낡은 거? 웃기네. 남자는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도 건물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나가라니까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혜준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혜준을 쏘아봤어요. 아저씨 누군데? 여기 건물 관리인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긴장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혜준은 쇠파이프를 꽉 쥐고 있었고 남자들은 주춤거렸어요. 좋아. 오늘은 봐주지. 근데 구태성 보면 전에 일주일 안에 돈 안 갚으면 죽는다고 45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건물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이 건물 괜찮네. 꽤 넓은데? 남자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괜찮으세요? 혜준이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아버지 잘못이지. 서윤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태성도 엄마를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모자가 아는 순간이었죠. 혜주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아까 사채업자들과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죠. 서윤 씨,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사채업자들이 구태성 씨 이름을 언급했고 협박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경찰서 가면 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 사채업자들 나가면서 이 건물 얘기했죠? 뭔가 수상해요. 혜준의 말에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채업자들이 건물에 관심을 보였어요. 왜일까요? 혹시 이것도 전 남편 계획의 일부일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사채업자들을 이용해서 태성 씨를 압박하고 동시에 이 건물 정보도 얻으려는 것 같아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걸까요? 그날 밤 태성은 서윤의 반지하 방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모자는 함께였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서유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태성이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서유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다. 사람은 변하나 봐. 엄마 고생 많았죠? 제가 몰랐어요. 아빠 말만 믿고.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모자는 조용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함께 싸워야 했어요. 상우와 그의 음모에 맞서서요. 서유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지키고 건물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서유는 아직 몰랐습니다. 상우의 음모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그리고 곧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서윤과 태성, 혜준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혜준이 녹음한 파일과 명의도용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증거를 제출하러 가는 길이었죠.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어떤 사건이신가요? 명의도용과 사채 협박 건입니다. 혜준이 서류와 녹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거 심각하네요. 3억이라니. 피해자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태성을 쳐다봤어요. 태성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죠. 가해자가 누군가요? 제 아버지입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태성은 자세히 진술했어요. 언제 명의도용이 일어났는지,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협박했는지요. 알겠습니다.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서유는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해야지. 건물 수리도 마무리해야 하고. 제가 도울게요, 엄마. 저도 이제 도망 안 다닐 거예요. 태성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유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아들이 든든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공사를 재개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 올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밤에 건물을 지키겠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혜준도 동의했어요. 그럼 저도 함께 있을게요. 둘이 교대로 지킵시다. 서유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상호 씨를 조사했는데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고요. 형사의 목소리는 답답해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구상호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도장이 위조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조라니요? 그게 제 도장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유는 분노했습니다. 상우가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다니. 우리가 직접 증거를 더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도 동의했어요. 어떻게요? 혹시 전 남편 집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금융 자료라든지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열쇠 있으세요? 열쇠요? 이혼할 때 다 돌려줬는데. 그럼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 해리. 따님이요? 네. 해리가 아직 아버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아빠 편이에요.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지. 상황을 설명하면 서윤은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어요. 해리는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받질 않네.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태성이 말했어요. 제가 누나한테 연락해 볼게요. 태성은 해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답장이 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누나, 엄마 좀 만나줘. 중요한 일이야. 싫어. 엄마는 만나고 싶지 않아. 제발. 아빠가 나한테 한 일 좀 알아야 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빠가 내 명의로 3억 빚을 만들었어.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나자 전화가 왔어요. 해리였죠. 태성아, 진짜야? 해리의 목소리는 놀라 있었습니다. 응.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누나, 우리 만나자.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다음 날 오후 서윤과 태성은 해리를 만났습니다. 근처 카페였어요. 해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엄마. 해리는 서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도 딸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해리야, 오랜만이다. 네. 태성이 해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의도용, 사채업자들, 협박까지요. 해리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아빠가 그랬어? 응. 그리고 엄마 건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 건물? 해리는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이모에게 받은 건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게 아빠라고 생각해? 아마도.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 해리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니? 서윤은 간절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해리는 고민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알았어. 도와줄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고마워, 해리야. 근데 뭘 찾아야 해? 금융자료, 계좌 내역. 뭐든지 수상한 거 있으면 다 가져와.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해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뭔가 찾았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어디서? 건물로 갈게. 1시간 후 해리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아빠 서재에서 찾았어. 금고 안에 숨겨져 있었어. 해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서윤과 혜준, 태성이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해외 계좌 번호들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여러 나라의 계좌가 있었죠. 그리고 금액도 적혀 있었어요. 15억, 8억, 20억? 이게 다 아빠 돈이야? 태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빚이 있다면서 이렇게 돈을 숨겨놨어? 해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요. 혜준이 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미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좌 내역도 있었죠. 이 여자가 내였냐구나. 해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계획서였어요. 거기에는 도봉구 쌍문동이 적혀 있었죠. 바로 서윤의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시 아빠가 엄마 건물을 노렸구나. 태성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이 건물을 노린 걸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혜준이 서류를 더 살펴봤어요. 여기 봐요. 도봉구 재개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어요. 재개발? 네. 이 지역이 곧 재개발될 예정인가 봐요. 그럼 땅값이 엄청 오르겠죠.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상우가 이렇게 집요하게 건물을 빼앗으려 한 거였어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자료면 충분해요. 경찰에 가져가면 돼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리야, 정말 고마워. 서윤이 딸을 안았습니다. 혜리도 엄마를 꼭 안았어요. 울음이 터졌죠.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오해했어.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모녀는 오랜만에 화해했습니다. 태성도 함께 안았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다음 날 그들은 장부와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해외 계좌 은닉, 명의 도용, 사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네요. 언제쯤 체포하실 수 있나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2, 3일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윤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이제 끝이 보이네.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재개발은 언제 될까? 그리고 정말로 이 건물이 가치가 있을까?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상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내연녀 차미란도 함께요. 형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요? 정말 체포했어요? 네. 해외 계좌 은닉, 명의 도용,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재판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 동안의 고통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죠. 태성과 혜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두 남매도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가족들은 건물에 모였습니다. 서윤, 태성, 혜리, 그리고 혜준까지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겠어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성도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를 도왔어요. 명의도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채업자들도 사라졌죠. 경찰이 그들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혜리도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땀을 흘리며 건물을 살려냈어요. 1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준의 노력 덕분에 건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층은 깨끗한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게 꾸몄습니다. 새 배관이 들어갔고 벽도 새로 발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층마다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고 전기 배선도 전부 교체했어요. 4층은 작은 원룸 2개로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요. 건물 외벽도 새로 칠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이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건물이 정말 아름다웠죠. 완성이다. 혜준이 공구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혜준 씨, 정말 고마워요. 혜준 씨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이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건물이 완성되자 세입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가 건물을 가득 채웠죠. 2층에는 디자인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10명쯤 되는 젊은 직원들이 일했어요. 3층에는 세무사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사무실이었죠. 4층 원룸에는 대학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착한 학생들이었어요. 한 달에 받는 월세는 총 600만 원이었습니다. 1층 베이커리 200만 원, 2층 디자인 회사 180만 원, 3층 세무사 사무실 150만 원, 4층 원룸 각각 35만 원씩이었죠. 서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라니. 청소 일을 할 때는 180만 원을 받았는데요. 엄마, 이제 청소 일 안 해도 되겠네요.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도 웃었어요. 그러게, 꿈만 같아. 태성은 건물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을 돌보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서윤이 줬죠.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태성은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하고 세입자들 불편한 점을 체크했죠. 사채빚도 서윤이 월세로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경찰 조사로 상호의 비자금 일부를 압류했고 그중 2억을 받아서 태성의 빚을 막아낸 거였죠.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 이제 우리 시간 많아. 서유는 아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해리도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건물에 와서 엄마를 도왔어요. 그리고 서윤을 반지하 방에서 나오게 했죠. 엄마, 4층 원룸 하나는 엄마가 쓰세요. 거기가 훨씬 나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발요. 반지하는 너무 습해요. 해리의 고집에 서유는 결국 4층 원룸 하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반지하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 여기가 훨씬 좋죠? 그래, 고마워. 서유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새들이 날아다녔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준이 서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제가 저녁 사고 싶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해냈잖아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서윤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서윤도 잔을 들었어요. 혜준 씨야말로. 혜준 씨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윤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혜준 씨, 저 말할 게 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혜준 씨한테 공사비를 다 못 드렸잖아요. 이제 월세가 들어오니까 조금씩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웃었습니다. 그럼 조금씩 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서유는 고마웠습니다. 혜준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혜준 씨, 혹시 저랑 저녁 자주 먹을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혜준도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2월이었어요. 건물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만족했고 월세도 잘 들어왔죠. 서유는 매달 관리비를 빼고도
500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어요. 태성은 건물 관리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입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기뻤어요. 사채빚도 절반 정도 갚았죠. 혜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 먹었어요. 오랜만에 모녀의 시간이었죠.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너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네. 엄마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서유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느 날 서유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혜준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쏘이려고. 혜준은 서윤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서윤 씨. 네. 저 말할 게 있어요. 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혜준을 돌아봤어요. 저 서윤 씨 좋아해요. 30년 전부터 계속 고마웠고 지금은 진짜 좋아해요. 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윤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저도 혜준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혜준이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도 손을 꼭 잡았죠.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네, 함께요. 노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반지하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건물이 있고 가족이 돌아왔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서윤은 배웠어요.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3월 중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가로수에도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죠.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서윤은 평소처럼 1층 베이커리에 들렀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운영하는 빵집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네, 서윤 씨. 방금 구웠어요. 따끈따끈해요. 따뜻한 크루아상을 손에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10명쯤 모여서 뭔가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서윤은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전봇대에 붙은 큰 현수막을 보고 있었죠. 도봉구 쌍문동 일대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서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맞았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드디어 개발된대요. 몇 년 동안 소문만 무성하더니 정말 확정됐어요. 언제부터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대요. 여기 전체가 재개발될 거래요. 서윤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재개발.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쏟아졌어요. 도봉구 쌍문동 일대 3기 신도시급 대규모 개발 확정.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 2만 세대 공급 예정. 기존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보상 또는 재입주 선택권.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10조 원 규모라니, 2만 세대라니. 이건 정말 큰 개발이었어요. 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준 씨, 뉴스 봤어요? 네, 방금 봤어요. 서윤 씨 건물이 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거나 재입주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윤 씨, 지금 건물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최소 30억은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30억? 서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억? 석 달 전만 해도 반지하에서 180만 원 벌며 살았는데 이제 30억짜리 건물 주인이라니. 그리고 재입주를 선택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보통 평수를 더 크게 줘요. 정말요? 네.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서윤 씨. 전화를 끊고 서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일까? 꿈은 아닐까? 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성아, 뉴스 봤니? 네, 엄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30분 후 태성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제가 구청에 전화해 봤어요. 정말 확정됐대요. 그럼 우리 건물은 최소 30억이에요. 어쩌면 40억, 50억까지 갈 수도 있대요. 서윤과 태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믿기지 않았죠. 해리도 달려왔습니다. 회사를 조퇴하고 온 거였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박났어요. 가족들은 서로 껴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혜준도 합류했어요. 축하해요, 서윤 씨. 정말 잘 됐어요. 혜준 씨 덕분이에요. 혜준 씨가 건물 살려줬잖아요. 아니에요. 서윤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넷은 1층에 둘러앉았습니다. 베이커리 사장님이 케이크를 가져다 줬어요. 축하드려요, 건물주님. 저희도 좋은 소식이에요. 보상받고 새 가게 열 수 있겠어요. 고마워요. 다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구나. 서유는 그렇게 생각했죠.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40억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45억 드릴게요. 50억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서유는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비싼 건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서유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팔아요. 왜요? 좋은 가격인데요? 재입주를 선택할 거예요. 서유는 결정했습니다. 이 건물, 이 땅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모가 물려준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구청 대강당에 동네 주민들이 모였어요. 200명쯤 되었죠. 구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물 소유주분들은 보상 또는 재입주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주를 선택하시면 새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새 아파트는 언제 완공되나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예정으로는 5년 후입니다. 그동안 임시 거주 지원금도 나갑니다. 서유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5년. 긴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만했어요. 건물 크기에 따라 평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4층 건물은 85제곱미터 아파트 2채를 받으실 수 있어요. 2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85제곱미터 아파트 2채라니. 한 채는 제가 살고 한 채는 태성이가 살 수 있겠네.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태성도 옆에서 웃었어요. 엄마, 정말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살 수 있겠네요. 그러게. 꿈만 같아.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유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반지하에 살던 자신.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자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물려준 건물을 살리기 위해 애썼어요. 혜준을 만났고 아이들도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모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죠. 이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윤, 태성, 혜리, 그리고 혜준까지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계속 건물 관리 일할게요. 5년 동안은 월세 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엄마랑 자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새 아파트 구경도 하고요. 혜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주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서윤 씨 곁에 있을게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서윤은 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혜준 씨. 넷은 함께 웃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넣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상상도 못할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선택과 용기, 그리고 진심 어린 도움의 힘이 만들어낸 인생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의 선한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과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인생사연 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번 운동 꼭 챙기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